매주 금요일은 키워드 오브 뉴스로 꾸며드리는 시간이죠.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불발입니다. 뭐가 불발됐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하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가 불발됐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죠. 완전 끝났을까요?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효과 원래도 좀 의문이었지만 더 없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어제 서울시장 후보자 방송토론회가 서울시 선관위 주최로 KBS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거 끝나고 혹시 막판 단일화 논의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두 후보 모두 그냥 집에 갔거든요. 예. 이러면 거의 불발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일부 시간에 박원순 후보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뭐 둘이 단일화해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단일화하면 뭐 이긴다라는 전망을 뒷받침할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는 계속 어려웠던 측면이 제일 크고요. 그런데 같이 봐야 될 것은 각자 내부의 반발, 이것도 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내부의 반발?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뭐 바른미래당에서 국민의당 출신들이 좀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어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권은희 의원이 해체돼야 할 정당과 단일화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고요. 박주선 공동대표도 후보 단일화나 연합, 연대, 당대당 통합 운운은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다들 호남을 근거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통합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당대당 통합 얘기 나오면서부터 그 얘기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도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오던 얘기이긴 한데 지난 5일에 홍준표 대표가 안철수 후보가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면 야권 대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국민의당 출신들이 반발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뒤늦게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 5일, 6일에 있었던 일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김문수 캠프 측에 있는 차명진 전 의원하고 안철수 캠프 대변인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하고 주고받은 문자, 이게 공개돼서 파장 아니었습니까? 이 문자를 보면은 김근식 교수가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를 밀어주기로 하고 선거 끝나면 홍준표 대표를 제끼고 함께 야권 재편을 주도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돼 있죠. 네. 이게 자유한국당의 당대당 통합 얘기하고 100% 같지는 않지만 홍준표 대표 등의 일부를 제외하면 뭐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더 반발하는 그런 소재가 된 것입니다. 예. 뭐 홍준표 대표 기분도 뭐 좋지 않았을 것 같네요. 지금 대중적 인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당내 반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는 위기감을 좀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홍준표 대표는 그래서 오늘도 선거 끝나고 보수 대통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세도 재개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국민의당 출신들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그래서 불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브로맨스입니다. 브로맨스? 그렇습니다. 누구랑 누구 사이에? 이 두 가지 브로맨스가 지금 있는데요. 중심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고요. 상대 역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트럼프 대 에마뉴엘 마크롱, 트럼프 대 김정은 이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마크롱 대통령은요?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거나 또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좀 훈훈한 장면 계속 연출이 되었죠. 특히 두 사람의 뭐 성향은 반대에 가깝지만 기성 정치권의 밖에서 이단화로 등장했다. 이런 공통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캐나다에서 현지 시간으로 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는 큰 파열음이 예상되고 두 사람의 어떤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G7에서 미국 빼고 나머지 6이 지금 미국을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마크롱 대통령도 현지 시간 7일 날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미국의 이 고립주의적 무역 정책은 패권주의 위협이다라면서 미국을 제외한 6개 국가들이 여기에 맞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프랑스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트위터에다가 그들이 대규모 관세와 비금융 장벽을 만들고 있다. 이건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써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하고는 특히나 좀 남다른 동맹국이었었는데 거기랑도 싸우는군요. 그렇죠. 서로 가장 중요한 우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유제품에 과다한 관세를 물려서 미국의 농업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CNN 보도를 보면은 지난달 25일 두 정상 간 통화에서도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 일어났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들이 백악관에 불을 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캐나다가 백악관에 불을 질러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사건, 이 추리를 해보면 1812년 영미전쟁 때 일어난 일, 그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아이고. 당시에 이제 미국이 영국 식민지였던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요크를 공격을 했는데 영국군이 여기에 보복을 하면서 백악관에 이제 불을 지른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캐나다가 공격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1812년에 공격한 걸 가지고 지금 안보상 위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한다? 그렇습니다. 참. 뭐 트럼프 대통령 아예 G7 회의 중에 퇴장했다면서요? 퇴장한다고 하면서요? 그렇습니다. 남은 이제 일정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소화한다고 하고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위해서 싱가포르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즉 주요 6개국과는 싸우고 싱가포르에서는 좀 좋은 분위기 연출한다는 거니까 브로맨스의 상대가 마크롱 대통령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네. 그럼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브로맨스는 좀 오래 갈까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이게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전기를 만들고 있다. 이게 좀 아이러니니까요. 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평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뭐랄까요,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브로맨스고 세 번째 키워드는 혁신성장입니다. 왜요? 오늘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그동안에 뭐 패싱 논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관계장관들하고 회의도 열고 뭐 기업과의 간담회도 갖는 그런 일정들을 쭉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혁신성장의 주요 주제였고요. 또 신세계그룹 정영진 부회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 9조 원을 투자를 해서 매년 1만 명 이상 신규 채용을 발표하는 그런 이제 화답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예. 또 대통령 원례 보고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도 혁신성장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져서 이 혁신성장 키워드를 갖고 와봤습니다. 혁신성장이 뭐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이제 정부의 지금 거시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소득주도 성장인데 네. 이게 이제 결국 분배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분배 말고 전체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이걸 이제 지금 혁신성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산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드론이나 수소차처럼 뭐 기술의 발전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제조업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자, 이게 이제 혁신성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미래 먹거리 발굴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지금 뭐 그 과거 정부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안이 있었는데, 뭐 노태우 정권에서는 SOC 투자 뭐 이런 게 있었고, 김영삼 정권 때는 세계화 개방, 근데 김대중 정권 때는 IMF 극복, 소비 증대,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미래 먹거리 문제가 된 것은 참여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뭐 서비스 산업, 금융 산업 이런 걸 키우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이런 배경이 당시 샌드위치 이론이었다는 건데요. 당시 이제 앞에서는 미국, 일본에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중국에 추격당하는 이제 제조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과 금융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결과물이 또 한미 FTA였고 이게 또 논란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뭐 금융 키우자, 이 얘기 힘을 좀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에 주목하는 쪽으로 상황이 옮겨가고 있는 건데요. 이명박 정부가 원전 기술을 앞세운 녹색 성장을 내걸었던 것,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둘 다 비슷한 명분이었습니다. 다 비슷한데 성과는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 특히 지금 뭐 기술 발전은 중국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고요. 앞으로 중국 제조 2025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첨단 기술 기반으로 한 제조업 더 키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런 샌드위치 이론의 문제가 오늘날에는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창조 경제도 애매하다 했는데 사실 혁신 성장도 아직은 애매한 겁니다. 그런 내용을 좀 채우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